국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라던가 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하게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그 쏟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고 1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1일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3년 만에 최종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중동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과연 경제적인 효과로서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왜 이렇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이번에 타결된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2016년 5월 한 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 중 99.9%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제품 중에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합니다. 여기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섬유,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고 하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에서는 외국 차를 수입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특이하게도 자동차 생산 기술이 뛰어난 독일 차들은 국민 정서상 많이 수입되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 대신 값싼 일본제 자동차들이 이스라엘 도로를 많이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한국산 자동차도 만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도로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달리거나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많이 반가웠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으로 2017년 기준 1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약 7억 5,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7%나 부과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스라엘에 무관세로 수출이 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의 자동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 됩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 들어오는 품목 중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는데 전체 수입 금액 중에 약 25.4%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3년 내에 관세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 금액 중에 약 13%를 차지하는 2위 품목 전자응용기기도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반도체, 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관련 소재들의 수입선을 탈피하여 국산화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의 하나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들의 전부 관세가 절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농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될 텐데요. 쌀, 고추, 양파, 마늘, 버섯, 당근 이런 일부 채소 종류와 육가공품, 유제품 등은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자몽과 복합 비료 등은 관세 철폐 기간을 7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 협약 타결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와 부품 장비 협력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 중에 하나로 생화학, 생물학, 화학, 수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 5개 분야에서 250개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항공, 보건, 의학,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 생명기술, 또 인공지능,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은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연구 인력 교류, 법제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 훈련 행사 개최 등 공동사업화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제가 이번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광범위하게 잘 다뤄졌는데 유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기술 협력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부분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가자지구를 국경지대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란과도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와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모두를 상대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적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860만 명 겨우 넘는 작은 나라가 1억의 인구가 넘는 주변 아랍 국가들과 지난 70여 년 맞서 싸우며 당당하게 안보를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군사기술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계기로 반드시 군사기술 협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이스라엘과 문화 교류를 한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경제적 협력을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아랍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왔었죠. 한국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게 되면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기름을 팔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최근 들어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여러 나라에 이란과 맞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자고 협력을 요청했었죠. 미국의 이런 요청에 이스라엘과 영국은 당연히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협력을 요청했었죠. 이때 우리나라가 과연 이 요청에 응답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 절대로 미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말아라. 만약에 한국의 해군 함정이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동안 이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란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에다 기름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어떤 교류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1962년 4월 9일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기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감 때문에 1973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친아랍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엔 1978년 2월 10일 우리나라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라는 통보를 보내죠. 물론 그 후에 1992년 다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적 발전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 29,700달러인데 비해 이스라엘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은 42,0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테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꿋꿋이 안보를 지켜왔고 신생 국가로서 전혀 흔들림 없는 안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1948년에 똑같이 나라를 건국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지만 왜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더 형편이 나을 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안보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문가가 얼마나 있으며 이스라엘 경제 발전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전문가층이 너무나 얇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아쉽게도 이스라엘 전문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뉴스를 보도하는 내용은 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자 수만 부각시킨다거나 레바논 시리아의 피해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춰왔지 않았습니까? 그 충돌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언론 기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일부 외국 언론사들의 외신 기사들만 보고 그대로 베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의 전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좀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정치적 움직임과 군사적 움직임은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사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전문 기자들이 분명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문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스라엘의 대통령인 루벤 리블린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제대로 다룬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가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몇몇 신문 말고는 그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왔는지 와서 무엇을 하고 돌아갔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이렇게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일까요? 리블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돌아간 것이,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 협력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 그렇게도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한국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절대로 해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선박 선원 38명이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네덜란드에 돌아간 뒤에 12년 동안의 조선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조선의 지리, 풍습, 역사, 군사,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하멜 표력이라는 책을 써서 유럽에 우리나라를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핸드릭 하멜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으며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조선왕족실록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제주 목사 이원진이 치게하여 말하기를 배 한 척이 본도 남방 해안에 난파했다. 대정현감 건국중과 판관 노정에게 병사를 딸려 보내 조사하게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바다에서 전복한 배의 생존자는 38명.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달랐다. 일본어를 아는 자도 있는데 그대는 서양의 기리스탄인가? 라고 묻자 모두가 예수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리스탄은 바로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를 아펜젤로나 토마스 정도로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펜젤로보다 훨씬 그 이전인 1832년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에 도착한 카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나타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감자 종자를 주면서 심는 법과 저장법을 알려주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는 우리가 지금도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처음 번역을 해주었고요. 요한복음도 한글로 처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런 귀칠라프 선교사가 바로 독일과 폴란드 접경 지역인 포메라니아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북한군을 퇴각시킨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때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과 영국, 터키, 캐나다 등 16개 나라가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약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돼 버렸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저 앞이 캄캄했을 때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은 서독과 미국에서 차관을 끌어들여 우리나라에서 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재원을 상당 부분 충당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원자로 도입, 전화교환기 설비 등 현대화 시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아이젠버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형제국가로서 경제적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이 좀 앞으로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영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한 형제처럼 서로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뿐입니다. 브래드북스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을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54주로 나눈 다음 1년 내내 모세오경을 전부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토라 포션이라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토라 포션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 54주로 나뉘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그대로 따라 읽고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토라 포션은 구약 성경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시아닉주 리더 중에 한 분인 존 파슨스라는 분이 유대인들의 토라 포션에 신약 성경까지 접목해서 새롭게 구성한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에게도 꼭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서 소개해 주고 싶다는 소망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분량도 많아서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오랜 작업 끝에 토라 포션 책 출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직접 교정 교열을 작업을 하면서 새벽마다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성경의 각 구절마다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팔절,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등 각 절기와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유대력 캘린더도 이번에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캘린더에 사용된 그림은 저희 브레드 TV에서도 출연하셨던 윤경원 화백님의 아름답고 영감 있는 작품들이 실려 있죠. 토라 포션과 함께 유대력 캘린더까지 함께 구입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요. 토라 포션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 브레드 TV로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개와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브레드 TV를 시작한 지 5년 동안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토라 포션 책을 출판하고 또 함께 유대력 캘린더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토라 포션 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